안녕하세요. 이선아입니다. 자, 91월 강의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9월달 시작이니까 이제 또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 시작하시면서 의욕이 생기기도 하고 또 염려스럽기도 하고 이런저런 마음들이 많은 시점일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 첫날이라서 지금 이것저것 할 것들이 많기는 한데 먼저 그 자료부터 확인을 하고 전체적인 강의 진행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받으신 자료는 먼저 91월 강의 안내 자료라고 해서 강의 전체적인 진행 어떻게 될 건지 안내해드리는 자료 있고요. 그 다음에 진단평가 자료 있습니다. 진단평가 저희 오늘 첫 번째 시간에 강의 안내 자료 가지고 91월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반적인 사항들 확인할 거고 이어서 진단평가 볼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있는 게 모의고사 문제지, 그 다음에 답안지, 해설 자료, 그 다음에 모의고사 키워드 정리라고 해서 한 장짜리 자료까지 있습니다. 근데 모의고사 문제하고 풀이 자료는 우리 3, 4교시 세 번째 시간에 모의고사 보고 네 번째 시간에 풀이할 거라서 그때까지 보지 마시고요. 그리고 키워드 정리를 원래는 그 첫날 안 드리는 자료인데 이제 이런 형태로 자료가 계속 나갈 거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보여드리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거예요. 매 모의고사 보고 나면 그 모의고사 영역, 출제 영역이랑 물어봤던 주제 영역들, 그리고 그 주제와 관련해서 핵심 키워드들 정리해 놓은 자료 이렇게 압축적으로 모아둔 거라 여기에 실제로는 답안 키워드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보시면 안 되고, 모의고사 풀기 전에 보시면 안 되고, 모의고사 공부하실 때는 그 문제 열심히 푸시고 집중해서 푸시고 풀이 자료 가지고 수업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개인적으로 자료 정리하실 때 자주 복습하실 때 요 한 페이지짜리 자료 가지고 보시면 공부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자료 가지고 할 텐데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그 강의 안내하고 두 번째 시간에 진단평가 보고 풀이하고 세 번째 시간에 모의고사 보고 네 번째 시간에 모의고사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니 참고하세요. 네, 그러합니다. 오늘 자료 확인했고요. 내일도 추가로 나가는 자료들이 좀 있어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영역, 교육학 전체 영역, 문장 키워드 정리 자료를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드리면 좋은데 자료 한 번에 너무 많아져가지고 막 이렇게 너무 찌긋찌긋해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내일 드릴 겁니다. 그래서 내일 받으시면 그거는 또 내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첫 번째 시간에는 강의 안내할 거예요. 강의 안내하고 끝나는 대로 잠깐 쉬셨다가 진단평가 문제 풀고 풀이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 모의고사 보고 풀이하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9시에 시작을 하는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 9시에 바로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리고 풀이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2개 보기 때문에 9시에 모의고사 보고 풀이하고 이어서 모의고사 보고 풀이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집에 가고 그다음에 화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보고 풀이하고 월요일날 봤던 사항들 확인하고 추가 자료들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뭘 되게 많이 하는데 정신없이 지나가긴 할 겁니다. 즐겁죠? 자, 그러면 전체 강의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강의 안내 자료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페이지는 전체 강의 안 되니까 넘겨주시고요. 자, 두 번째 페이지. 그 강의 안내 별거 아니긴 한데 그래도 확인하실 부분들을 미리 체크 안 해두시면 중간중간에 헷갈려요. 그래서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이거 했나? 이런 거 하나? 안 하나? 궁금하신 경우들이 좀 있어서 들으실 때 잘 들어두시면 강의 진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자, 11월 그 모의고사 실전 그 강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모의고사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첫 주는 어쩔 수 없이 월요일날 이런저런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한 번밖에 못 보고요. 2주차부터 해서는 보통은 월요일날 모의고사 2개, 그다음에 화요일날 모의고사 하나 이런 식으로 연습을 계속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강의 특징 부분에서
이제 뭐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이긴 하지만 작년까지 출제됐었던 기출 문제들 트렌드, 경향성 자주 나오는 부분들 그리고 올해 지금 교육계 쪽에 있는 이런저런 이슈나 변화 사항들 반영을 해서 출제 가능성 있는 문제들 출제를 해서 연습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제가 문제 구성할 때 원칙은 물어보는 항목 하나하나가 최대한 겹치지 않게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쭉 연습하시다 보면 어지간한 주요 주제들은 마무리하는 시점에는 다 한 번씩 써본 주제가 될 거라서 실제 시험에서 만나셨을 때 좀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세 번째 항목 보시면 개별 첨삭 2번 있다. 개별 첨삭 2번 있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일단 다음 주 화요일 날 보는 모의고사가 첨삭 진행 모의고사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계속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출하시는 거예요 하고 안내해드리고 강조를 할 테니까 잘 지켜주시고 특히 우리 직강직영상 쌤들은 헷갈리시지가 않으시는데 인강이나 라이브로 제출하시는 쌤들은 다른 회차 모의고사 내시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좀 있습니다. 안 됩니다. 못 해드립니다. 너무 아깝죠. 전 너무 아쉬워요. 다른 거 내시면 진행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들 맞춰서 꼭꼭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직강직영상 필요하신 경우에 스터디 구성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항들을 보시게 되면 그 전에 그거 있네요. 전체 강의 일정에 보시게 되면 주요 특징에서 주제별 정리한다. 이것도 일정 보고 한 번 더 말씀드릴 거고 모의고사 개수를 세보면 30개 정도가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좀 더 드려요. 특히 후반부에 개인적으로 푸실 수 있는 분 별로 이렇게 기뻐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후반부에는 또 모르기 때문에 모의고사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30개가 조금 넘을 거예요. 30개 넘는 모의고사를 푸시게 되면서 막 지긋지긋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모의고사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보고 그 정도 느낌이라서 한두 번이 아니었구나. 8월 달은 한 3번 정도 봤었네요. 그죠? 공개 모의고사까지 해서 3번 정도 보긴 했는데 그래서 모의고사 한 번 볼 때마다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데 91월 모의고사 연습하실 때는 뭐 아무렇지도 않다. 그래서 맨날 보는 게 모의고사니까 편안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개별 첨삭 아까 2번, 그다음에 키워드 문장 암기 인출 자료라고 해서 내일 드리는 거예요. 문장으로. 지금까지는 저희가 익히 자료 같은 경우에는 구조화되어 있는 키워드 인출 자료잖아요. 근데 그것도 괜찮고 이제 자기 스타일에 따라서는 문장으로 또 인출하는 연습 해보시는 것도 괜찮거든요. 공부 어느 정도 되신 경우. 그래서 그런 용도로 내일 또 자료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최종 마무리 특강도 한 번 더 말씀드리긴 하는데 저희가 10주 정규 수업하고 나서 11주차에 최종 마무리 특강을 합니다. 전체 이론 영역들 출제 가능한 사항들 찍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작년에 같은 경우에 저희 최종 마무리 특강에서 얘기했던 사항들에서 많이 출제가 됐죠. 근데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게 전부 다 하니까 교육학 전부 다 같이 보는 거니까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직전에 같이 한번 보는 거라서 효율이 좋아요. 효율이 좋아서 그것도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주교재는 따로 책이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주교재는 프린트아웃이에요. 모의고사 강의라서 이걸 문제집어하기도 어렵고 매 시간 자료들이 계속 나갈 겁니다. 문제 풀이 자료, 필요한 경우 정리 자료, 요약 자료 이런 것들 계속 나가니까 그게 주교재가 되고 부교재 같은 경우에는 필요시 참고해서 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부교재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 올해 많이 보셨던 그 요약 노트 있고 그 다음에 익히 자료 있습니다. 익히 자료 있어서 요거 같은 경우에 암기 인출용으로 그리고 최종 그 특강할 때는 자료가 제일 컴팩트한 걸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익히 자료 가지고 진행을 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부가적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필요시 활용하시면 되는 거라서 제가 특별히 수업 중에 뭐 이거 준비해 주세요 뭐 말씀드리지 않는 이상은 크게 필요하지는 않으니까 어지간하면 제가 드리는 자료로 최대한 커버를 하려고 할 거니까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고 자료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 강의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1주차에서 8주차까지 월화 수업, 그다음에 9주차에서 10주차까지 월요일만 수업이 있는 마지막 2주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1주차에서 8주차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월요일 날은 모의고사 2번 봅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 모의고사 1번 보고 월요일 날 봤었던 모의고사 그 대표 첨삭 사례들이나 확인해야 되는 사항들, 확인하는 사항들이 추가해서 있어요. 그리고 교육학 주제 정리들, 트렌드한 사항들, 그 다음에 그 영역별로 빈칸 인출 자료를 드릴 거거든요. 문장화되어 있는 자료들을 드리고 나서 그걸 또 개인적으로 연습하실 수 있는 키워드 자료 드릴 텐데 그거 드리면서 그때 그 시점에 그 영역 자료들을 같이 한번 가볍게라도 확인을 할 거예요. 근데 되게 긴 시간을 들여서 보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한 번은 돌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 확인하고 필요시 주제 정리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연습은 계속해요. 그리고 우리가 7,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영역별로 쪼개져 있었지만 이제 오늘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실전이에요. 실전 문제를 계속 푸시되 일정에 맞춰서 주요 영역들 같은 경우에 키워드를 조금씩이라도 정리하는 시간을 따로 갖습니다. 자, 그리고 9주차, 10주차는 저희 10월 30일, 10월 6일, 11월 6일 해서 마지막 9주차, 10주차 수업인데 이때는 월요일에만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한번 보고 확인하고 추가 문제를 드려요. 그래서 저희 수업은,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수업을 해버려도 상관이 없는데 수업을 해버리면 저는 편하겠죠. 저는 편하긴 하겠지만 쌤들이 사실은 후반부에 굳이 마지막 그 2주를 한 번만 수업하는 이유가 전공이 급한 시점이잖아요. 직전에 진짜 전공 보고 있어야 되는데 막 숨이 가슴이 답답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교육학은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감각 유지하면서 모의고사 연습하고 개인적으로 드리는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경우에 급하면 개요만 짜보셔도 돼요. 다 안 쓰고 개요만 짜도 사실은 문제 푼 거거든요. 그래서 10분, 15분 정도면 충분히 연습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용도로라도 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문제 드리면 그거 확인해 두시고 필요한 사항들 정리하는 2번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13일에 있는 원데이 합격 특강에서 하루 총정리 특강인데 여기 시간 보시면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을 하잖아요. 점심시간 있어요. 점심시간 있고. 그래서 지금 되게 아득하게 보시는데 이때가 되면 진짜 시험 직전이거든요. 시험 직전이라서 저희가 일정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보긴 할 거거든요. 그러면 시험 2주 정도 앞두고 모두 같이 모여서 함께 교육학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그때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업 들으셨던 쌤들만 아마 들으실 수 있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 정도. 그래서 전체 강의 일정은 이러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세부사항을 보시게 되면 3페이지 1주차부터 특강 일정까지 쭉 정리해 드렸죠. 그래서 요거 이제 실제로는 궁금해 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요 일정 좀 의미 있게 체크해 주세요. 이제 1주차 이번 주입니다. 오늘 내일 수업 있고 모의고사는 오늘 한번 내일 한번 봐요. 오늘 내일 보는 모의고사는 제출하는 모의고사 없습니다. 현장에서 보고 같이 확인하고 체크하고 정리할 거예요. 그다음에 2주차 다음 주죠.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모의고사 3번 실시하게 되는데 다음 주는 교육과정 전체 키워드 인출 정리라고 해서 제가 내일 드리게 되는 문장 인출, 그러니까 문장 암기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인출 자료를 교육과정 쪽을 드릴 거예요. 드리고 필요한 사항들 교육과정 영역 같이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보는 모의고사 중에서 화요일 날 보는 모의고사가 첨삭 용 모의고사입니다. 첨삭 제출용 모의고사라서 그거는 꼭 제출해 주셔야 한다. 그 다음 이제 3주, 4주, 5주, 6주 해서 교수 이론 공학, 평가, 행정, 심리, 생활지도 이런 식으로 해서 영역별 같이 확인하는 일정이 나와 있어요. 참고해서 혹시 개인 공부 진행하시거나 일정을 최대한 뭐 여기에 맞춰서 좀 진행을 해야 효과적으로 인출이 될 것 같아. 그럼 참고해서 요 시기에는 요 부분들을 미리 봐 올 수 있게끔 준비를 해두시면 효과적이겠죠. 그리고 7주차 또 첨삭용 모의고사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때 것도 제출해 주셔야 하고 그래서 8주까지 하고 나면 이제 2주 그러니까 월화 수업 있는 부분은 끝나게 되고 9주차 10주차 모의고사 보고 특강 11월 13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니까 되게
기분이 그렇죠. 벌써 시험이 다가온 것 같고. 근데 요새 좀 그러지 않으셨어요? 쌤들, 우리 지난번에 종강하고 나서 갑자기 날씨가 시원해져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막 시원해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왜 갑자기 시원하지? 왜 바람이 왜 서늘해? 그래서 계속 더워야지 막 그런 기분이 드셨을 수 있는데 시간이 너무 금방금방 잘 가죠. 그래서 요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 정도. 공부 일정은 뭐 크게 애매한 부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다 이해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4페이지인데 교육학 공부 가이드 이 시점에 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알아서 다들 잘하고 계시긴 한데 높아심에서 자 91월 달에 공부, 교육학 공부 전공은 알아서 잘 하실 거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반적인 사항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비슷한데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건 현재 내 상태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뭘 본다? 진단평가를 본다. 그래서 선생님들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 아는데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통 공부는 싫은 걸 해야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확실히 그래요. 좋아하고 잘 되는 것만 하면 그대로인데 힘든 걸 해야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진단평가 보실 때 굉장히 짜증날 거예요. 짜증스러운 기분이 드시긴 할 텐데 그걸 통해서 현재 내가 영역별로 나 여기 아는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아니네 이런 부분들을 찾는 것도 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론 정리사항을 파악하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진단평가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자신 있게 정리가 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아마 주요 영역 중심으로 많이 봐오고 계시기 때문에 주요 영역은 어느 정도 되는데 많이 안 봤던 다른 사항들은 어렵다라고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근데 어쩔 수 없죠. 출제 비율이나 비중 자체가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요 영역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중요 영역 중에서도 좀 차이가 나죠. 여기는 괜찮은데 저긴 좀 어렵다. 그럼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구분하셔서 정리를 해두시고 공부 비중 잘 되는 것만 자꾸 보지 마시고 해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걔네들을 최우선으로 계획을 잡아서 9월 중에 반드시 한 번 더 보겠다. 9월은 아직 여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꼭 다시 한번 보겠다는 마음으로 진행해 주시고요. 논술, 서술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시간 배분에는 문제가 없는지, 시간 내에 쓸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초반부 1주차, 2주차 정도 모의고사 연습을 쭉 하시면서 상황을 좀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1주차 모의고사 문제는 대단히 까다롭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조절을 했어요. 대단히 까다롭지 않다고 했지 전혀 까다롭지 않다고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까다롭진 않아서 쓸만할 거고 근데 그건 있어요. 저희가 9, 10, 11 이렇게 큰 흐름을 놓고 보면 9월달 문제가 조금 더 힘들게 출제를 할 거고요. 첫 줄을 제외하고는 조금씩 쉬워질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어려워지면 너무 마음이 무겁잖아요. 시험 직전인데 문제가 점점 어려워져서 점점 쓰기가 힘드네 그러면 안 되니까 뒤로 갈수록 좀 편하긴 할 텐데 결국 그 차이가 뭐냐 하면 물어보는 영역 차이예요. 물어보는 영역 차이라서 저희가 9월이나 10월 초까지는 그런 영역들, 쌤들 이전에 모의고사에서 많이 안 써보셨던 영역들 있죠. 그런 것들도 좀 낼 거예요. 철학이나 생활지도나 사회학이나 이런 부분들도 연습을 하기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초반에 좀 더 들어갈 거고 후반부에 가게 되면 좀 더 주요 영역 중심, 익숙한 영역 중심으로 연습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논술, 서술 수준, 특히 시간 배분에 어려움이 있으신 부분들은 그런 거 잘 체크해서 연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파악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론 공부와 논술 쓰기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될까? 큰 가이드를 드리면 자, 이론 정리, 문제를 중심으로 핵심 이론의 완벽한 반복 정리, 완벽하게 하고 싶죠. 잘 안 되니까 어려운 거긴 하니까. 근데 이제 다른 뾰족한 수가 있느냐? 없어요. 없고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반복해서 보고 반복해서 인출하고 안 되면 어떻게 하자? 크게 써서 붙이자. 안 되면 정말 쌤들 그거 되게 무시하시는데 의미가 있다니까요. 방에 글씨를 좀 큰 걸로 써서 붙여두면 하루 이틀만 지나면 눈에 붙어요. 눈에 붙어서 생각보다 기억이 잘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돌아다니면서 계속 중얼거리든 친구하고 계속 얘기를 하든 엄마한테 물어보라고 얘기를 하든 그렇게 하면서 진행해 보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요 출제 영역은 이론의 세부 사항에 대한 암기도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건 출제 경향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작년 시험 출제 사례를 보게 되면 생각보다 디테일한 부분들을 물어본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나 평가나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 교수 이론 및 공학도 거의 다 얘기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세세한 부분들 꽤 물어보니까 최대한 내가 볼 수 있는 최대한을 꼼꼼하게 본다. 암기 인출 열심히. 그래서
그 7, 8월까지 일반적으로 일반 일정에 따라서 공부 진행하셨으면 7, 8월 중에 1.5회독이 되셨을 거거든요. 보통은. 그럼 9월 달부터 공부를 하실 때는 그때보다 속도를 약간 더 내시면 좋아요. 그래서 2달 동안 1.5회독을 했다면 이제 9월 달 됐을 때 조금 욕심을 내면 이제 한 달 동안 1회독을 하는 게 목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3주, 2주, 1주 이렇게 해서 보통은 1주 정도의 1회독이 되는 시점이 오게 되면 앞에 걸 까먹기 전에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부가 끝날 수 있는 거라 조금 힘드시겠지만 속도를 높이시면 좋겠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일정은 1월 달부터 공부를 쉬지 않고 계속 하셨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지 않으신 경우들도 있죠. 늦게 시작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9월 달에 와서 급하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 일정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고, 그렇게 해야만 다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 공부 속도에 맞춰서. 근데 그렇긴 한데 10월 중에 반드시 주요 영역 한 번, 전체 영역 한 번 해서 1.5회독 정도는 하실 수 있게끔 속도를 맞춰서 진행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논술 쓰는 건 저희 강의 들으시는 경우에는 강의에서 쓰라고 하는 걸 다 쓰시면 충분히 하십니다. 그래서 2개에서 3개 정도 현장에서 쓰게 될 텐데 따로 개인적으로 더 써봐야 되느냐 고민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좀 전 과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그걸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뭘 했으면 좋겠다? 전공 공부를 하셔라. 전공 공부. 훨씬 더 의미가 있다. 전공 공부하시고, 교육학은 그래서 그 91월부터는 최대한 수업 시간에 많은 걸 하겠다. 모의고사 쓰고 풀이할 때 썼으니까 대충 편안하게 있을 거야. 그거 아니고 들으면서 외우세요. 틀렸던 부분들 들으면서 고치면서 외우시고, 복습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전공에 최대한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나 들을 때 최대한 집중해서 듣고, 복습 최대한 빨리 끝내고, 개인 공부 시간도 최대한 줄이고 전부 다 전공을 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논술 쓰기 부분에서는 이제는 쌤들이 이제 쓰기 편한 그 서론 도입 부분하고 결론 마무리 부분들이 좀 잡히긴 할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이렇게 쓰세요라고 가이드를 드릴 수도 있긴 하지만 문제 성격에 따라 좀 안 맞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쓰시다 보면 내가 쓰는 패턴이 생기고 내가 쓰기 편한 패턴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서론 도입할 때 쓰는 스타일, 결론 정리할 때 쓰는 스타일을 약간 양식화, 자기 스타일로 하셔서 편한 스타일로 계속 연습하시면 점점 더 속도가 올라가고 쓰기가 편해지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개인별로 공부 스타일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통 추천드리는 공부 시간은 1월 달부터 열심히 하셨다고 가정을 하면, 자, 월화에 교육학 수업을 열심히 들으시고요. 그 수업 들었던 내용들은 한두 시간 안에 복습이 끝날 겁니다. 그래서 짧으면 1시간, 길어도 2시간 안에 끝내겠다는 마음으로 복습을 최대한 빨리 끝내시고요. 다 전공하세요. 나머지 시간들 전공 공부하시고요. 그럼 다른 날, 이제 월화에 교육학 공부했고 전공 공부하셨으니까 뭐 수목금토 이런 날들이 있으면 그 중에서 3일 정도, 뭐 4일 다 하셔도 괜찮긴 하지만 그건 전공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보고요. 최소 3일 정도는 시간을 따로 내셔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씩,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씩 암기 인출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거의 맥시멈이라고 봐요. 교육학 공부할 수 있는 맥시멈 시간이 되고, 나머지 시간은 전공 쪽으로 최대한 돌리셔서 최대한 점수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총점을 최대한 높게, 교육학 점수 최대한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면서 총점을 최대한 올리는 쪽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타당할 거예요. 그 정도 참고하시고, 공부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 정도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교육학 논술 서술 가이드인데, 여기는 그 교육학 논술 쓰기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근데 다들 잘 쓰시잖아요. 이제 논술 잘 쓰시잖아요. 모의고사 잘 보셔서 잘 쓰시잖아요. 그래서 잘 쓰시는 거 아는데 노파심에서 그래도 끝까지 하시는 실수가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만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모의고사 처음 써보시는 쌤들도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들 확인한다. 이제 그 논술 시험지 모양은 이제 다들 익숙하실 텐데, 문제가 있고 제시문이 있고 배점이 있습니다. 근데 요새 문제들은 여기 배점 부분, 그러니까 제시문 내용 부분하고 배점 부분하고 양쪽 다 섞어서 조건들이 섞여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정말 꼼꼼하게 읽으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문제 읽고 체크하는 연습도 문제 모의고사 보시면서 하셔야 되거든요. 하셔야 되는데
보통 시험장 같은 경우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그 형광펜이나 이런 거 못 쓰게 돼 있는 게 원칙은 원칙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모의고사 보실 때 형광펜으로 체크하시면서 눈에 확확 들어오게 키워드 정리하셨던 경우에는 시험장에 가시면 약간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실제로 답 쓰시게 되는 그 볼펜이나 펜 가지고 어떻게 체크하면 눈에 더 잘 띌까, 내가 어떻게 쓰면 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까, 그런 연습도 실제로 하시면서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시간은 60분이지만 저희는 항상 55분 연습합니다. 55분 기준으로 연습을 하고 5분 더 들여서 60분까지 마무리하게 하니까 쌤들도 연습은 55분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좋겠어요. 그게 맞아요. 자, 그리고 우리 5페이지부터 서술 가이드에서 몇몇 가지 사항들이 있긴 한데 여기 부분들은 주요 사항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서본결, 제발 서론, 본론, 결론 쓰실 때 들여쓰기와 줄바꿈을 지키셔서 단락 구분하셔야 됩니다. 쌤들 지금 들으시면 누가 그걸 틀려 하시는데 아직도 틀린다. 분명 9월달 그 다음 주에 모의고사 받으면 본문 전체 한 단락 묶어서 쓰시는 경우들이 있고 들여쓰기 안 하시고 줄바꿈 안 하시는 경우들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게 아니라 채점자가 실수하지 않고 답안을 채점하게 만들기 위해서 들여쓰기와 줄바꿈으로 단락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칙 잘 지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단락 구분하는 부분들 어렵지 않은 사항들이고, 들여쓰기와 줄바꿈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게 들여쓰기랑 줄바꿈 안 하면 단락 구분되는 거 안 보인다. 근데 이런 식으로 모든 글을, 모든 문장을 줄바꿈 해버려도 단락 구분이 안 된다. 모든 글을 들여쓰기와 줄바꿈을 해도 보이지 않는다. 두 단락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발 본문도 다, 그리고 제가 본문에 제발 단락 들여쓰기 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서론을 들여쓰기 안 하신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흥분하셔서 처음에 쓰실 때 바로 빨리 써야지 해서 붙여 쓰시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모든 단락, 서론, 본문 모든 단락, 결론까지 세 단락 시작할 때는 들여쓰기를 하시고 단락 끝날 때만 줄바꿈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끼워쓰기는 제발 위쪽으로. 제가 이거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잘 못 고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위에다 이렇게 중간에 끼워 넣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끼워 넣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끼워 넣어서 위에다 쓰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쓰면 중간에 공간이 적으니까 안 보이니까 나는 밑에 끼워 쓸 거야. 그래서 밑에 쓰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면 다음번 문장 쓸 때 반드시 섞입니다. 내가 미리 썼던 부분하고 이어서 쓰는 문장이 섞여가지고 채점자가 못 읽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잘못 판단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제발 이렇게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끼워쓰기 하는 거, 끼워 넣기 하는 거 아무 상관없으니까 제발 위쪽으로. 정말 강조를 많이 하죠. 근데 진짜 이렇게 많이 쓰세요. 아래쪽으로 많이 끼워 넣으세요. 그러지 마세요. 위쪽으로 끼워 넣어주세요. 그리고 답안 작성 범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실제 답안지는 이렇게 생겼죠. 이 옆에 좀 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써야 될 부분이 있거나 수정하고 싶으면 옆에다가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 옆에다가.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페이지에 글을 쓰시다가, 이건 모의고사라서 그러신 것 같기는 한데 여기까지 쓰고 한 줄만 더 쓰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다음 페이지로 안 넘어가시고 칸을 그려서 여기다가 답을 쓰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면 채점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절대 그러지 마시고 한 글자가 넘어가도 괜찮으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정상적으로 써주세요. 그리고 요 안에서는 뭔 짓을 해도 돼요. 이 안에서는 공간이 부족하면 한 줄 더 그어서 한 칸을 두 줄로 바꿔서 글 쓰는 것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건 상관없으니까 뒤에 공간이 부족할 것 같다. 내가 너무 흥이 나서 앞에 글씨를 큼직큼직하게 내용을 많이 썼더니 뒤에 결론 쓸 공간이 없네? 그러면 두 번째 페이지의 뒷부분에 진짜 줄을 긋는 경우도 있어요. 두 줄 그어서 이렇게 쓰면 글씨가 너무 작아서 못 보지 않을까? 스캔해서 보는 걸 확대해서 보면 보여요. 보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어요. 실제 채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개요 짜는 부분들은 자기 편한 스타일로 짜면 되긴 하는데, 이제 지금쯤 되면 개요를 따로 안 짜시고 문제 옆에다가 그냥 쓰시는 분들도 제법 있어요. 제가 개요 짜실 때 돌아다녀 보면 편하게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잘못된 건 아닌데 실수하면 못 잡습니다. 그렇게 쓰시면. 그리고 내가 어디를 어떻게 놓쳤는지 빠뜨렸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못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따로 개요 종이에다가 본문에 쓸 것들 다 써놓고 본문으로 실제로 글을 쓰시기 전에 쓴 개요와 문제 배점 부분을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해서 빠진 부분은 없는지, 내가 잘못 읽은 부분은 없는지 개요 퇴고를 하고 나서 답을 쓰셔야 답안을 크게 고치는 일이 적습니다. 한 단락 다 지우고 새로 쓰면서 손이 진짜 떨려요.
이거 시간 안에 못 쓸까봐 덜덜덜덜 떨리는데 개요 수준에서 고치게 되면 그런 문제는 적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는 거라서 염두에 두시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자료 6페이지에 보시면 서론 도입할 때 참고하세요라고 해서 쓰는 형식들 몇 가지 드렸는데 참 아직도 그죠? 서론 쓰기 싫죠? 저도 너무 싫어요. 저도 너무 싫어서 서론 도입 문장 쓸 때마다 거기를 제일 오래 써요. 저도 답 다 써놓고 나서 딴 거 하다가 해야지 라고 해서 다른 일 하다가 서론 써야지. 서론 쓰고 저도 되게 쓰기 싫어하는 거라서 쌤들 얼마나 쓰기 힘드시고 귀찮을지 알고는 있는데 이제 처음에 좀 이렇게 인상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시되어 있는 주제 중심으로 이 주제가 왜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두 문장 정도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료에 쓰는 스타일 제시되어 있죠. 사회가 변화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도입하는지, 학생 중심적인 접근들, 더 나은 교육, 그다음에 특정 주제 중심으로 도입하는 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교육계 워낙 큰 이슈들이 많이 있었고 아직까지도 온고잉인 이슈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그 에듀테크 기술들이 많이 도입되게 되면서 교육부 쪽에서 크게 보는 사업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사업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제가 지금 시점에 어떻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사업인지 그런 거 얘기해 주면서 도입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론 쓰는 부분들 참고해서 봐주시고 그다음에 주제 이런 부분들 주제 논의하는 부분들도 가볍게 참고해서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주제 논의는 매 단락 도입 문장으로 쓰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단락 마무리 부분에 쓰셔도 돼요. 주제 논의 하시는 거 괜찮아요. 그래서 도입 문장과 주제 정리 논의하는 문장이 단락 시작 부분과 마무리 부분에 모두 있으면 베스트이긴 한데 쓰기가 너무 힘들면 그 중에 하나만 쓰셔도 됩니다. 하나만 쓰셔도 되긴 하는데 뭐든 하나는 쓰셔야 돼요. 안 쓰시면 형식적인 부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점수 1점 정도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 문장이든 주제 논의건 주제와 연관된 사항들 확실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우리 자료의 8페이지 부분을 보시게 되면 수정하는 거 나와 있죠? 답안 고치실 때 수정의 기본은 두 줄 긋기다. 두 줄 긋기 지켜주세요. 이것도 끝까지 세 줄, 네 줄 그으시고 동그라미 치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 생각보다 답안지 되게 지저분해 보여요. 시각적으로 봤을 때 확 오는 느낌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해주시고요. 수정은 어절 단위로 고쳐라. 글자, 낮자 하나하나를 고치면 지저분해서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고치고 싶은 부분이 한 글자라도 그 띄어쓰기 단위 자체를 다 지우고 고치시는 게 채점자가 읽기에 가장 무리가 없어요. 제가 편하게 읽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지가 편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채점자가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돼요. 내 답안지를 불리하게 채점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최대한 맞춰주는 거니까 맞춰주세요. 그 다음에 맞춤법 부분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요새는 잘 안 틀리시죠? 그 다음에 9페이지 끄트머리에 보시면 기타 내용 관련 고려사항이라고 해서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중요하다고 보는 건데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똑같이 글을 썼는데 누구는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걸 다 받고 누구는 이게 왜 여기서 점수가 빠졌지? 좀 아쉽게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약간 서술 스타일 때문에 생기는 형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최대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법들입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여기 자료에 보시면 문제 요구사항 순서대로 써라. 이거는 선생님들이 진짜 지켜주셔야 하는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단락 순서 바꾸지 않는다. 내 단락 배점에 있는 순서 그대로 써라. 근데 난 두 번째 단락 모르겠는데 제일 뒤로 보내면 안 되느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위험합니다. 읽어주긴 할 텐데 채점자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쓰는 게 중요하고요. 단락 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2개 이상인 경우들이 꽤 있죠. 요새 많은데 절대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건 진짜 단락 내서 순서를 바꾸면 채점자가 정말 틀렸다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일입니다. 반드시 순서대로 써주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키워드 드러나게 써주시는 거. 여기 보면 두 가지식으로 핵심 키워드를 언급하라라고 하는데 요게 지금 관련되는 게 문제 요구사항이 드러나게 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남이 쓴 답을 안 읽어보면
잘 와닿지 않게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썼는데 왜 자꾸 안 썼다 그러느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구사항 A는 뭐뭐고 그 개념은 뭐뭐뭐다. 그래서 개념을 쓰라라는 문제가 있었으면 제일 좋은 건 뭐의 개념은 뭐뭐다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선생님 생각했을 때 그거 너무 유치하지 않나? 초등학생이 쓴 것 같은데 그게 좋아요. 초등학생이 쓴 것 같은 글이 좋아요. 장점 두 가지를 써라. 그럼 제일 좋은 건 뭐뭐의 장점으로는 첫째 뭐가 있다, 둘째 뭐가 있다가 제일 좋습니다. 근데 어떻게 많이 쓰시냐면 특히 장점 쓰라 그러면 뭐뭐는 뭐뭐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한 점에서 의미가 있어서 뭐뭐뭐뭐한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 쓰게 되면 한 가지인지 두 가지인지 구분조차 되지 않고 장점을 쓴 건지 부연 문장인지 특징을 쓴 건지가 되게 불분명해지게 됩니다. 근데 채점자가 어지간하면 봐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걸 확인을 못해요. 이게 대학교 시험 같으면 교수님을 찾아가서 제 답안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봐 주세요 라고 해서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게 안 되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제발 요구사항을 있는 그대로, 그 김교사가 언급한 교육과정 개발 모형의 명칭을 쓰고 특징 두 가지를 써라,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어떻게 쓰시는 분들이 있느냐 하면 최근 관심 있는 교육과정 개발 모형으로는 뭐뭐가 있다,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 틀린 답이에요. 김교사가 얘기한 것과 관련되는 게 뭐냐라고 물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얘기를 하는 거야. 너 어제 저녁에 뭐 먹었어? 요새 인기 있는 음식으로는 이런 음식이 있고 요즘 이런 가게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 이 음식의 뭐 원산지는 어디고 처음에 기원지는 어디지? 어때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 친구 약간 핀트가 어긋나 있는데 왜 다른 걸 대답하지? 그런 답인 거예요, 그 답 자체가. 근데 우리가 그렇게 쓰면서 그걸 더 자연스럽고 좋은 글이라고 인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는 독자적인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고 제시문이 있고 조건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답을 써주는 거기 때문에 문제 요구사항에 맞춰서 글을 써주시는 게 제일 명확한 글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잘 지켜서 써주세요. 그죠? 요거 관련된 사례들 이전에 봤던 부분들. 그리고 맞춤법 부분에서 많이 틀리시는 부분에서 갖다라는 동사 있잖아요. 갖다, 뭐뭐를 가진다라고 할 때 사명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써야 되는데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정말 많이 쓰시거든요. 쓰시는데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맞춰서 써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10페이지에 보시면 추가적으로 문장 간결하게 써라. 그다음에 적절한 답안의 길이. 요새는 이거 질문하시는 분들이 좀 적기는 한데 분량 어느 정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분량은 그 자체로 별 의미가 없습니다. 분량이 길다고 점수를 잘 주고 분량이 짧다고 점수를 안 주는 게 아니고 써야 할 사항들이 제대로 들어갔는가에 따라서 점수가 갈리게 되는 건데 보통 너무 짧게 쓰시는 경우에는 부연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부연이 없고 이유 서술이 없어서 점수 주기가 애매한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방안을 쓰세요. 어떻게 활용할지 방안을 쓰세요. 이런 부분들 물어보게 되면 이유나 근거를 조금씩 써주시는 게 안정적인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형식적인 부분이었습니다. 형식적인 부분들 한번 확인했고 다 아시는 사항들이긴 한데 높아시면서 우리 한 번 더 주의를 환기해보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11페이지부터 기출입니다. 기출 문제도 다 봤죠? 다 아는 거라, 그다음에 여러 번 보셨을 것이라 익숙하신 사항들인데 이 시점에 다시 한 번만 보는 건 출제 경향 때문입니다. 출제 경향이라서 이제 우리가 91월 달이 되면 100%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올해 시험은 어떨까? 내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방향을 조평하고 예측을 하면서 연습을 하시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 공부하실 때도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섣부르게 어디가 안 나올 거야, 어디가 작년에 이런 게 했으니까 안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섣불리 못해요. 못하고 어디가 안 나온다기보다는 어디가 중요하겠지, 어디를 좀 더 신경 써서 봐야겠지, 그런 마인드로 보시는 게 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작년 시험 영역을 보시게 되면 작년 시험이 가장 최근 시험이죠. 가장 최근 시험이고 재작년 그 이전 시험과 비교를 해서 봤을 때 형태에 약간의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향성 부분들을 같이 조금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작년에는 그래프
서술식 응답 분석 내용이라고 해서 제시문의 구성을 상대적으로 복잡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봐야 할 사항들 자체, 제시문을 좀 더 읽어야 할 사항들을 많이 집어넣은 특성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물어본 영역은 교수 전략, 교육 평가, 교육 과정, 학교 조직. 근데 실제로 교수 전략이 뭐였다? 심리였습니다. 근데 여기를 잘못 찾으신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교수 전략이라고 했으니까 교수 이론 및 공학 방법이야. 그래서 그 영역 안에서 답을 찾아야지라고 잘못 찾으신 경우들이 있었는데, 자, 문제에서 제시하는 요 부분은 참고입니다. 영역을 참고해서 보는 거고, 실제로 제시문 내용과 배점을 읽으시면서 해당 영역이 어디에 들어가는 영역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작년 시험에서는 주요 영역 중에서 교육 과정, 교육 평가, 교육 심리, 교육 행정 4가지 주요 영역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교수 이론 및 공학이 빠졌죠. 그리고 오랜만에 심리가 들어갔죠. 오랜만에 심리가 들어갔는데 그렇다고 올해 심리가 안 나올 거라고 예측을 못 합니다. 절대로 못 합니다. 가드너 선생님이 얼마 전에 저희 어디 교육청 쪽에서 관련돼서 오진 않으셨는데 연설하셨어요. 우리 미래교육 관련해서 연설하신 케이스 있고, 우리나라 가드너 연구의 가장 큰 대가셨던 문용린 선생님이 돌아가셨어요. 올해. 그런 이슈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관심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가드너뿐만이 아니라 지능 영역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 있어요. 지능, 정서지능, 뭐 이런 쪽 영역들, 이게 나온다가 아니라 그 심리 쪽 분들이 관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다른 쌤도 말씀 주시던데, 지금 EBS 같은 경우에 위대한 석학 시리즈 해가지고 그 학자분들 강연하는 프로그램들을 꾸준히 찍고 있는데 가드너 선생님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관심 있는 영역이라서 작년에 심리가 나왔다고. 가드너, 저번에 우리 가드너 쌤 한번 문제 나왔을 때 난리였어요. 가드너 절대 안 나온다고. 근데 되게 디테일하게 물어본 전례가 있어가지고 신경 써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 중요한 영역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작년에 이런 영역들이 출제가 됐고, 우리 문제 부분들은 아마 다 보셨으니까. 그래서 물어본 영역들을 보시게 되면 작년에 자기 효능감 물어보고, 반두라 자기 조절해서 자기 효능감 2가지 물어보고, 형성평가, 그다음에 내용 타당도. 바로 그 뒤에 있죠. 자료 우리 13페이지 보시면 되겠죠. 13페이지. 그리고 교육과정 쪽에서 경험 중심 교육과정 물어봤고, 그다음에 지식의 구조 중심으로 한 학문 중심 교육과정 물어봤고, 그다음에 관료제 규칙과 규정에서 작년 시험 출제 내용 자체는 굉장히 중요 영역 중심으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의외성이 있는 부분이 거의 없었어요. 물어보는 형식 자체는 조금 다른 느낌을 줄 수도 있었지만, 물어보는 내용 하나하나 자체는 굉장히 중요 영역 중심으로 나왔고, 아마 저희 풀이할 때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 전부 다 논술 기출입니다. 모든 영역들이 이전에 논술 기출에서 언급이 어떤 식으로든 되었던 문제들을 재활용해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작년 문제는 쉽게 출제를 하려고 작정을 한 문제예요. 형태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 올해 시험 경향 자체를 대단히 어렵게는 못 내겠지만, 우리가 보통 왜 쉽다 어렵다 이런 부침이 조금 있다고 하면 약간은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좀 더 활용성 있는 문제들을 물어볼 수는 있죠. 근데 재작년 시험과 비교를 해서 보면 활용은 활용인데 약한 활용이라서 이론을 가지고 활용하는 형태가 좀 더 많이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볼 때도 중요 영역, 그리고 기출에 나왔던 부분 있죠. 논술 기출에 나왔던 부분들은 다시 그러니까 작년에는 모든 영역이 기출이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반절 정도를 기출로 채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출 부분은 무조건 중요하다. 그리고 기출에서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으면 전부 다 꼼꼼하게 확인을 해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시험은 이랬고, 이제 그 다음에 22학년도하고 23학년도, 21학년도 해서 그 이전 연도에서 2년도 분을 더 추가해서 넣어놨는데, 그 22학년도랑 21학년도는 시험 형태가 확 바뀌어서 명칭 안 물어보고 개념 안 물어보고 활용 관련된 부분들 중심으로 출제가 됐었던 시험이었었죠. 그래서 작년 시험과 비교를 해서 보자면 제시문에 포함되어 있는 조건들을 꼼꼼하게 읽고 그 조건에 맞춰서 방향을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한 시험이었어요. 근데 일단 지금 나오게 되는, 지금 작년 시험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보면 아마
약간 절충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냥 가장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게 되면 일부는 아주 이론에 근거한 명확한 사항들을 물어보고 일부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활용성이 좀 반반 섞여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재작년 그다음에 작년 시험 경향성을 보면서 다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습을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할 거예요. 저희가 모의고사 연습도 그런 부분들을 섞어서 활용도 하고 조금 열린 문제로 접근하는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론의 꼼꼼한 사항들을 확인하는 문제들도 있어서 이것저것 다 연습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재작년 시험은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수이론 및 공학, 행정이 나왔어요. 심리가 빠졌죠. 그리고 그 이전 해 시험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 교육평가, 수업설계, 교수이론 및 공학입니다. 그리고 행정. 그래서 재작년과 그 이전은 소위 말하는 주요 영역 공학이 포함되는 교수 이론 및 공학이 포함되는 주요 영역으로 계속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작년에 공학이 빠지면서 심리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놓고 보면 평가가 3년 연속 나온 거예요. 평가가 3년 연속 나온 상황이라서 평가가 빠질 가능성은 있죠. 이렇게 되면 공학과 심리가 함께 출제될 가능성은 있죠. 근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거고 평가가 또 나올 수도 있죠. 평가는 항상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처럼 학업 성취도 격차나 저하나 이런 거 관심 있을 때는 평가 얘기하기 좋으니까. 그래서 다 중요하다. 다른 부분들은 안 나올까? 모르죠. 갑자기 생지상이 나올 수도 있고 사회학이 나올 수도 있고 해마다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두루두루 다 신경 써서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출을 이제 간단하게 경향을 봤는데,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건 같아요. 뭐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섣부르게 얘기는 못하지만 그냥 최근에 관심 있는 부분들, 교육부나 이런 데서 좋아하는 부분들 신경 써서 이것저것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지금 시점에 우리가 많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많이 볼 예정이니까 그런 문제들 나오면 너무 겁내지 마시고 모의고사에서 연습했으니까 잘 쓸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 확인했고 이 시점에 쉴게요. 잠깐 쉽니다. 왜 진단평가 오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잠깐 쉬셨다가 진단평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봅시다.